이 가마 안에 탄 분이 대체 누구신게야? 3년 전 아비에게조차 버림받아 산속 움막에서 홀로 살던 공보처녀. 마을 사람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던 그 처녀를 태운 8인교 가마가 마을 한복판에 멈춰 섰습니다. 가마문이 열리는 순간 마을 사람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대체 그 산속 움막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초롱불야와의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충청도 공주 땅에 배좌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배좌수는 마을에서 제법 이름 있는 중인이었습니다. 논이 15마지기에 밭이 5마지기. 기와집은 아니었지만 초가 중에서는 제일 번듯한 집이었지요. 마당 한쪽에는 장독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 옆으로 감나무 2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가을이면 감이 주렁주렁 열려서 마을 아이들이 담 너머로 고개를 빼꼼 내밀곤 했습니다. 배좌수에게는 아내와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내 윤 씨는 마을에서 손꼽히는 미인이었습니다. 눈매가 서글서글하고 살결이 백옥 같아서 혼인할 때 온 마을이 부러워했지요. 그런데 문제는 딸이었습니다. 딸의 이름은 다니. 다니는 태어날 때부터 얼굴에 공보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볼과 이마, 코 위까지 울퉁불퉁한 자국이 박혀 있었습니다. 배좌수는 다니를 볼 때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미는 저리 곱건만 어찌 딸은 이 모양이란 말이냐. 다니는 올해로 18살이었습니다. 혼인할 나이가 한참 지났건만 혼처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 어디를 가든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따라다녔습니다. 배좌순의 공보아 씨, 오늘도 우물에 나왔네. 쯧쯧, 저 얼굴에 누가 데려가겠어. 다니는 고개를 숙인 채 우물에서 물을 길어 돌아가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다니가 부엌에서 저녁상을 차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당에서 빗자루질을 하던 아버지 배좌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웃집 박서방이 담 너머로 말을 걸어왔던 모양이었습니다. 배좌수, 혹시 다니 혼사 이야기는 좀 되었소? 배좌수의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말도 마시오. 중매쟁이한테 쌀 한 가마니를 줘도 고개를 저어요. 그래도 다니가 마음씨는 곱지 않소. 성품을 보면 성품이 밥 먹여주나 얼굴이 밥 먹여주지. 세상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법이요. 다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국자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솥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엌 뒷문으로 다니의 어머니 윤 씨가 들어왔습니다. 윤 씨는 다니의 젖은 눈을 보고 아무 말 없이 딸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나, 예, 어머니. 사람의 값어치는 얼굴에 있는 것이 아니란다. 내 안에 담긴 것이 진짜 너란다. 다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가슴으로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안에 담긴 것이 뭐가 대수라고. 세상 사람들은 내 얼굴밖에 보지 않는걸요. 다니는 그렇게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다니는 자리에 누워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방문 틈으로 들어오는 달빛이 다니의 얼굴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울퉁불퉁한 곰보 자국 위로 달빛이 고르지 못하게 퍼졌습니다. 다니는 손으로 자기 볼을 만져보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그 물음에 대답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밖에서 귀뚜라미 소리만 끊임없이 울어댔습니다. 어머니가 해준 그 말, 내 안에 담긴 것이 진짜 너란다. 다니는 그 말을 곱씹어 보았지만 여전히 와닿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사람들은 자기 얼굴만 보고 고개를 돌릴 것이 뻔했으니까요. 다니는 부지런했습니다.
손이 크고 일솜씨가 좋아서 집안일을 척척 해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다니는 글을 읽을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윤 씨가 어릴 적부터 천자문을 가르쳐 주었거든요. 윤 씨는 본래 몰락한 양반가의 딸이었습니다. 집안이 기울어 중인인 배좌수에게 시집왔지만 학식만큼은 제법이었지요. 다니는 어머니에게 배운 글로 시를 짓곤 했습니다. 밭옆 돌담에 앉아 나뭇가지로 땅바닥에 시를 쓰는 것이 다니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산 위에 뜬 달을 보고 시를 짓고 들판에 핀 꽃을 보고 시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에게는 남다른 눈이 하나 있었습니다. 글씨를 보면 누가 쓴 것인지 귀신같이 알아맞히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윤 씨가 글을 가르칠 때 여러 서체를 보여주었는데 다니는 한번 본 글씨체를 절대 잊지 못했습니다. 마을 훈장이 쓴 글씨, 아전이 쓴 글씨, 장터 상인이 쓴 글씨. 어머니, 이 글씨는 획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요. 장터 김영감이 쓴 거죠? 이 아이가 어찌 그걸 아느냐. 윤 씨도 놀랄 만큼 다니의 눈은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그 재주를 아는 사람은 어머니뿐이었습니다. 아버지 배좌수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계집이 글을 읽어서 뭘 하느냐. 얼굴이라도 곱든지. 배좌수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었습니다. 마을에는 배좌수 말고도 다니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으뜸은 이웃집 김좌순의 딸 옥분이였습니다. 옥분이는 마을에서 제일 예쁘다는 소리를 듣는 처녀였습니다. 살결이 하얗고 눈이 크고 입술이 앵두 같았습니다. 옥분이의 아버지 김좌수는 마을 이장이었습니다. 배좌수보다 논이 2배나 많은 부자였지요. 옥분이는 다니를 볼 때마다 대놓고 놀렸습니다. 아이고, 곰보아씨 오늘도 우물에 왔네. 물에 비친 내 얼굴 보면 물귀신도 도망가겠다. 옥분이 주변의 처녀들이 킥킥 웃었습니다. 다니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동이를 이고 고개를 숙인 채 돌아갈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장터에서 더한 일을 당했습니다. 다니가 어머니 심부름으로 장터에 나갔을 때였습니다. 포목점 앞을 지나는데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곰보다 곰보, 얼굴에 벌집 지었다. 다니가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려 하자 한 아이가 발을 걸었습니다. 다니가 넘어졌습니다. 바구니에 담긴 나물이 흙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아이들이 깔깔 웃었습니다. 지나가던 어른들도 슬쩍 보고는 모른 척 지나갔습니다. 다니는 흙바닥에 엎드린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흙과 섞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다니를 본 어머니 윤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다나, 또 누가 그랬느냐? 아닙니다, 어머니. 제가 넘어졌습니다. 다니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배좌수는 딸의 상태를 보고도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내가 생각을 해봤소. 무슨 생각이요? 다니를 산 넘어 외딴 움막에 보내면 어떻겠소? 윤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수군대는 게 한두 번이 아니오. 혼처도 구하지 못하는 딸을 데리고 있으니 내 체면이 말이 아니란 말이오. 체면이요? 제 딸을 산속에 내쫓겠다는 겁니까? 내쫓는 게 아니라 조용히 지내게 하는 거요. 산 너머에 작은 움막이 있지 않소. 거기서 밭이라도 일구며 살면 다니도 편하고 우리도 편하지. 윤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못합니다. 어미가 된 도리로 어찌 자식을 산속에 보냅니까? 도리, 내 체면을 살리는 것도 도리 아니오? 배좌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 마을에서 곰보딸의 아비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줄 아시오. 방문 밖에서 다니가 듣고 있었습니다.
다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다니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미 눈물이 마를 대로 말라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다니가 보따리를 쌌습니다. 어머니, 제가 가겠습니다. 다나, 아버지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여기 있으면 아버지 체면이 서지 않으니까요. 그게 무슨 말이냐? 넌 내 딸이다.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저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투시는 것이 더 싫습니다. 윤 씨가 다니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배좌수는 마당 한쪽에 서서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없지는 않았지만 체면이란 벽이 그 마음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다니는 어머니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산 너머 움막이 그리 멀지 않으니 가끔 뵈러 오겠습니다. 윤 씨는 다니의 보따리에 책 한 권을 넣어 주었습니다. 당시 집이었습니다. 글을 놓지 마라. 내 안에 담긴 것을 잃지 마라. 예, 어머니. 다니는 그렇게 마을을 떠나 산 너머 외딴 움막으로 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마을 어귀에 어머니가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산길을 걸으며 다니는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넣어준 책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움막에 도착한 것은 해가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작고 허름한 움막이었습니다. 문짝이 반쯤 떨어져 있었고 지붕에는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다니는 보따리를 내려놓고 움막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구나. 그날 밤 다니는 움막 바닥에 누워 천장의 구멍으로 보이는 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빛 아래에서 다니의 얼굴은 곰보 자국 따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슬프고 외로운 18살 처녀의 얼굴이었습니다. 움막 생활이 시작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다니는 움막 주변에 작은 터를 일구어 밭을 만들었습니다. 무와 배추를 심고 움막 뒤편에는 약초도 가꾸었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뜯고 시냇물에서 물을 길어왔습니다. 혼자 사는 것은 외로웠지만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없으니 마음은 오히려 편했습니다. 다니는 매일 저녁 어머니가 준 당시집을 펼쳐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에 먹물을 묻혀 나무 껍질에 시를 썼습니다. 움막벽에 다니의 시가 하나둘 붙어갔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하늘이 높고 단풍이 곱게 물든 날이었습니다. 다니가 밭에서 물을 뽑고 있을 때였습니다. 산 아래쪽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게, 이쪽이 아닌 것 같네. 길을 잃은 게 분명해. 날이 해가 지기 전에 마을을 찾아야 합니다. 다니는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얼마 뒤 움막 앞산길로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은 26쯤 되어 보이는 젊은 선비였습니다. 도포를 입고 갓을 쓴 모습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얼굴이 준수하고 눈매가 날카로웠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선비의 하인으로 보이는 사내였습니다. 짐 보따리를 메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지요. 선비가 다니를 보았습니다. 다니도 선비를 보았습니다. 다니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을 가리려는 듯 한 손을 들어볼을 가렸습니다. 저기 실례합니다. 선비가 다가왔습니다. 혹시 이 근처에서 공주 읍내로 내려가는 길을 아십니까? 길을 잃어서 그렇습니다. 다니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이 산길을 따라 남쪽으로 한 시진 가시면 갈림길이 나옵니다. 거기서 왼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선비가 몸을 돌리려는데 하인이 급히 말했습니다. 날이 해가 곧 집니다. 산길을 밤에 걸으면 위험합니다. 선비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해가 산등성이 너머로 반쯤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선비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단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누추하지만 하룻밤 쉬어 가실 수 있습니다. 정말 괜찮겠습니까? 움막이 좁지만 바깥에서 주무시는 것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선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세를 지겠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 만남이 단이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이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단이는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솥에 물을 올렸습니다. 무와 나물을 넣고 된장을 풀어 죽을 끓였습니다. 대단한 음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단이의 손에서 만들어진 죽은 구수하고 따뜻했습니다. 변변치 않지만 드십시오. 단이가 나무 그릇에 죽을 담아 내밀었습니다.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선비가 죽을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이거 참 맛이 좋습니다. 과찬이십니다. 하인 복만이도 한 그릇을 뚝딱 비우고 감탄했습니다. 세상에 된장죽이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습니까? 선비가 죽을 다 먹고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선비의 눈에 움막벽에 붙은 나무 껍질들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단이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것은 그냥. 선비가 자리에서 일어나 벽 앞으로 갔습니다. 나무 껍질에 적힌 글씨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는 말이 없대 사계를 품고 다른 소리 없대 천하를 비추네. 사람의 참된 빛은 안에서 나오나니 거친 껍질 속에 옥이 깃들었도다. 선비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것을 누가 쓴 것입니까? 그냥 심심해서 제가 끄적인 것입니다. 선비가 단이를 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단이의 얼굴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단이는 당황하여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보지 마십시오. 왜 얼굴을 가리십니까?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선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미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다는 말입니까? 단이가 손을 내렸습니다. 울퉁불퉁한 곰보 자국이 화토불빛 아래 드러났습니다. 선비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다시 벽에 시를 보았습니다. 이 시를 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학식이 깊고 마음이 맑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어머니에게 글을 조금 배운 것이 전부입니다. 어머니가 글을 가르치셨다면 양반가 출신이십니까? 어머니가 본래 양반가 출신이셨으나 집안이 기울어 단이는 말을 멈추었습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았습니다. 실례가 많았습니다. 편히 주무십시오. 단이는 자리를 피해 움막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에서 달을 올려다보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괜한 말을 했구나. 선비나리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한편 움막 안에서 선비는 벽에 붙은 시들을 하나하나 읽고 있었습니다. 하인 복만이가 다가왔습니다. 나리, 주무셔야지요. 복만아. 예, 나리. 이 시를 보아라. 한양의 이름난 시인들도 이만한 시를 쓰기 어렵다. 나리, 설마 저 처자에게 마음이 가시는 건 아니지요? 얼굴이. 선비가 복만이를 보았습니다. 복만아, 꽃을 고를 때 겉잎만 보느냐, 향기를 맡아보느냐? 그야 향기를 맡아봐야지요. 그렇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복만이가 고개를 긁적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선비가 떠나기 전에 단이에게 물었습니다. 한 가지 여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혹시 이 산중에서 혼자 사시는 겁니까? 단이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예, 혼자 삽니다. 가족은 산 아래 마을에 계시지만 사정이 있어 이곳에 있습니다. 선비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품에서 부채 하나를 꺼냈습니다. 접었다 펼 수 있는 합죽선이었습니다. 펼치면 산수화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가지고 다니는 부채입니다. 어젯밤 죽 한 그릇의 은혜를 갚기에는 초라하지만 나중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 부채를 가지고 공주 읍내 관아를 찾아오십시오. 관아를요? 단이가 놀란 눈으로 선비를 보았습니다. 선비가 빙긋 웃었습니다. 제 이름은 이재호라 합니다. 이 부채를 보이면 알아볼 것입니다. 저는 받을 수 없습니다. 죽 한 그릇에 이런 것까지 거절하시면 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단이는 결국 부채를 받았습니다. 선비 이재호는 하인 복만이와 함께 산을 내려갔습니다. 단이는 움막 앞에 서서 두 사람이 산길을 돌아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부채를 펼쳐보았습니다. 산수화 옆에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거친 돌 속에 옥이 있다. 단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자기가 쓴 시의 한 구절을 변형한 것이었습니다. 이나리가 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단이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냥 지나가는 선비나리의 예의였을 뿐이다. 나 같은 곰보에게 무슨 인연이 있겠느냐. 단이는 부채를 보따리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이 자꾸 부채를 향해 기울어지는 것은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단이는 밭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갈 수 없다. 관아에 가면 뭐가 달라지겠느냐. 이 얼굴로 관아에 나타나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느냐. 단이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자기에게는 이 움막이 전부라고, 이 산중이 제 세상이라고. 하지만 부채를 준 선비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꽃을 고를 때 겉잎만 보느냐, 향기를 맡아보느냐. 그 말이 어머니가 했던 말과 겹쳤습니다. 내 안에 담긴 것이 진짜 너란다. 단이는 이불을 끌어안고 뒤척였습니다. 떠나야 하는 걸까? 이대로 있어야 하는 걸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보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산 아래에서 어머니 윤 씨가 올라왔습니다. 윤 씨의 얼굴이 초췌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십니까? 단아, 내 아버지가 쓰러지셨다. 예.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는데 정신을 차리지 못하신다. 읍내 의원이 와서 봤지만 약값이 없어 치료를 못하고 있다. 약값이 얼마나 듭니까? 쌀새가 많이 값이란다. 우리 형편에 그만한 돈이 어디 있겠니? 단이는 움막 안으로 들어가 보따리를 뒤졌습니다. 손끝에 부채가 닿았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 부채를 가지고 공주 읍내 관아를 찾아오십시오. 선비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단이는 부채를 꺼내어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갈 수 있을까? 이 얼굴로 읍내에 관아에 갈 수 있을까? 사람들이 쳐다볼 것이다. 손가락질할 것이다. 곰보라고 비웃을 것이다. 하지만 아버지가 쓰러지셨다. 체면 때문에 자기를 산속에 보낸 아버지이지만 그래도 아버지였습니다. 단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읍내에 가보겠습니다. 읍내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누가?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단이는 부채를 품에 넣고 보따리를 쌌습니다. 움막을 나서며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단이는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움막을 나서는 그 한 걸음이 단이의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한 걸음이었습니다. 공주 읍내까지는 반나절 거리였습니다. 단이는 삿갓을 깊이 눌러쓰고 걸었습니다. 얼굴을 최대한 가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읍내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바글거렸습니다. 장터에는 상인들의 외침이 넘쳐났고
아이들이 뛰어다녔습니다. 다니는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의 무리에 주눅이 들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걸었습니다. 관아는 읍내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커다란 문 앞에 포졸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다니가 다가가자 포졸이 길을 막았습니다. 웬 계집이냐? 관아에 무슨 볼일이 있느냐? 이것을 보여드리면 알아볼 거라 하셨습니다. 다니가 떨리는 손으로 부채를 꺼내 보였습니다. 포졸이 부채를 보더니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난 물건이냐? 이재호라는 선비나리가 주셨습니다. 포졸 2명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잠깐 기다려라. 한 포졸이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얼마 뒤 관아 안에서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재호였습니다. 그런데 움막에서의 모습과 차림이 달랐습니다. 관복을 입고 사모를 쓰고 관대를 두른 모습이었습니다. 다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나리. 이재호가 웃었습니다. 오셨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셨다고요? 그리고 이 옷은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저는 공주영감 이재호입니다. 현감이요. 다니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공주영감이라면 이 고을의 수령이었습니다. 놀라신 건 알겠지만 일단 안으로 드십시오. 이재호가 다니를 관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하인 복만이가 차를 내왔습니다. 나리, 그때 그 처자 아닙니까? 그래, 복만아. 차 좀 더 가져오너라. 다니는 어리둥절한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재호가 물었습니다.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 오신 거지요? 다니는 아버지의 병세와 약값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하면서도 부끄러웠습니다. 죽 한 그릇 대접한 것으로 이런 부탁을 드리기가 명구스럽습니다. 이재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명구스러워할 것 없습니다. 그날 밤 죽 한 그릇이 저에게는 큰 은혜였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 부임지로 가는 길에 도적을 만나 노자를 모두 빼앗기고 헤매던 참이었습니다. 그러셨습니까? 굶주리고 지친 상태에서 따뜻한 죽 한 그릇과 하룻밤 잠자리를 내어주셨지요. 그 은혜를 갚을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재호는 즉시 의원을 배좌수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약값도 관아에서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니는 연신절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리. 이 은혜를 어찌 갚겠습니까? 갚을 것은 제 쪽입니다. 이재호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날 밤 벽에 붙은 시들을 읽었습니다. 저는 과거 시험 답안지를 수백 장 읽어봤지만 당신의 시만큼 가슴을 울린 글은 없었습니다. 다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부탁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관아에 남아 저를 도와주실 수 없겠습니까? 백성들의 민원을 정리하고 문서를 다루는 일에 글 잘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여자이고 게다가 이 얼굴로. 얼굴이 문서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손과 머리가 쓰는 것이지요. 다니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재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억지로 권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당신의 재주가 산속 움막에 갇혀 있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다니는 그날 밤 관아 한쪽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관아에서 일을 한다. 사람들 앞에 나선다. 이 얼굴로.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쪽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자기를 얼굴이 아닌 다른 것으로 보아주었다는 사실이요. 다니는 결국 관아에 남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관아의 아전들이 다니를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현감나리가 데려온 여인이 공보라며? 나이고 무슨 사연이길래 저런 여인을 관아에 둔다냐?
단이는 들리지 않는 척했지만 귀가 따가웠습니다. 이재호는 단이에게 관아의 문서고를 맡겼습니다. 백성들의 민원 문서를 정리하고 분류하는 일이었습니다. 단이가 일을 시작한 첫날이었습니다. 쌓여있는 문서가 산더미 같았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까? 그렇습니다. 전임 현감 때부터 밀려있는 것들입니다. 단이는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하루 종일 문서를 읽고 정리했습니다. 문서 속에는 백성들의 사연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금을 내지 못해 땅을 빼앗긴 농부, 남편이 전쟁에 끌려가고 돌아오지 않는 아내, 아전에게 뇌물을 요구받은 상인. 단이는 하나하나 읽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기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세상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었구나. 문서를 정리하면서 단이의 남다른 눈이 빛을 발했습니다. 아전마다 글씨 습관이 달랐습니다. 최서방은 곡자의 오른쪽 획을 유독 꺾어 쓰는 버릇이 있었고 출자의 끝을 길게 빼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박석이는 먹을 진하게 찍어 글씨가 굵었고 이석이는 글자 간격이 좁았습니다. 단이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문서는 최서방이 쓴 것이고 이건 박석이, 이건 이석이. 옆에서 듣고 있던 늙은 아전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찌 그걸 아시오? 하나도 틀리지 않소. 글씨에 사람의 버릇이 묻어 있거든요. 단이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재주인지 스스로는 몰랐습니다. 사흘 만에 단이는 밀린 문서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문서를 분류하면서 비슷한 사안끼리 묻고 각 사안에 대한 의견을 짧은 글로 적어 붙였습니다. 이재호가 정리된 문서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니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것은 제 막류들도 못하던 일입니다. 그저 읽으면서 정리한 것뿐입니다. 당신의 의견도 적어 놓았군요. 이 세금 문제에 대해 이렇게 쓰셨네요. 3년 연속 흉년이 든 땅에 같은 세금을 매기는 것은 마른 수건을 짜는 것과 같다. 참으로 적확한 표현입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관아 안에서 단이의 실력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곰보 아가씨가 정리한 문서는 틀린 데가 하나도 없어. 글씨도 반듯하고 내용도 정확하대. 그로부터 며칠 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두 집안이 논 한마지기를 두고 다투는 일이 있었습니다. 양쪽 다 자기 땅이라 우기며 관아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이재호가 단이에게 옛 문서를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단이는 문서고를 샅샅이 뒤져 50년 전의 토지 매매 문서를 찾아냈습니다. 먹이발에 글씨가 거의 안 보이는 문서였습니다. 다른 아전들은 포기했지만 단이는 촛불 아래에서 밤새 살폈습니다. 다음 날 단이가 이재호에게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날이 이 문서에 따르면 원래 이 논은 박씨 가문의 것이었으나 30년 전에 이씨 가문에 정식으로 매도되었습니다. 다만 매도 대금이 완불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대금을 치르게 하고 이씨 가문의 소유로 확정하면 됩니다. 양쪽 다 억울하지 않은 판결이 됩니다. 이재호가 그대로 판결을 내리자 두 집안 모두 납득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 아전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 곰보 아가씨 보통이 아니야. 머리가 비상해. 우리보다 나아. 단이는 점점 자신감을 얻어갔습니다. 삿갓을 벗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여전히 곰보 자국은 그대로였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3달이 지나자 단이는 관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습니다. 백성들도 단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민원을 넣으려면 그 아가씨한테 가라. 말을 잘 들어주고 글로 잘 정리해 주신다. 곰보라고 얕보지 마라. 그분이 우리 사정을 제일 잘 알아.
한편 다니에게는 새로운 벗이 생겼습니다. 관아에서 밥을 짓는 참모 아줌마 순덕이었습니다. 순덕은 40이 넘은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관아에서 일하며 아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다니를 처음 보았을 때부터 다정했습니다. 아가씨, 밥 먹었어? 안 먹었으면 이리 와. 내가 따로 차려줄게. 괜찮습니다, 아주머니. 괜찮긴 뭐가 괜찮아. 젊은 것이 밥을 굶으면 쓰나. 순덕은 다니의 얼굴을 보고 한 번도 놀라거나 피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다니가 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제 얼굴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으십니까? 순덕이 허허 웃었습니다. 아가씨, 내가 세상을 40년 넘게 살면서 배운 게 하나 있어. 뭡니까? 예쁜 얼굴은 열애면 시든다. 하지만 고운 마음씨는 100년이 가도 시들지 않아. 다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워요, 아주머니. 고마울 것 없어. 사실대로 말한 것뿐인걸. 순덕은 다니에게 어머니 같은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관아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순덕이 따뜻한 밥 한 그릇과 다정한 말 한마디로 다니를 보듬어 주었습니다. 그 무렵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웃 고을에서 흉년이 들어 굶주린 백성들이 공주로 몰려들었습니다. 관아 앞에 수백 명이 모여 먹을 것을 달라며 아우성이었습니다. 아전들이 허둥지둥했습니다. 창고에 곡식이 부족합니다. 어찌합니까? 이재호가 이마를 짚으며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날이 제가 문서를 정리하다 보니 이 고을에 비축된 곡식 창고가 3곳 더 있었습니다. 3곳이요? 예. 하나는 산성 안에, 하나는 강 건너에, 하나는 사찰에 맡겨둔 것입니다. 전임 현감 때 비상용으로 비축해둔 것인데 기록이 묻혀 있었습니다. 이재호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당장 확인하겠습니다. 다니의 말대로 3곳의 창고에 곡식이 있었습니다. 굶주린 백성들에게 죽을 끓여 나누어 주었습니다.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관아에 하늘 같은 분이 계시다. 곰보 아가씨가 우리를 살렸대. 다니는 죽을 나누어 주면서 자기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곰보 자국이 아니라 자기 자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다니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어쩌면 맞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내 안에 담긴 것이 진짜 나라는 그 말이. 그 무렵 산 아래 마을에서는 배 좌수가 병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재호가 보낸 의원과 약 덕분이었습니다. 배 좌수는 몸이 나은 뒤에도 한동안 마당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마을에 퍼진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배 좌순의 곰보딸이 관아에서 일한다더라. 현감나리가 데려갔다는데 대단하지 않아? 저 좌수가 딸을 산속에 내쫓았으면서 딸이 잘 되니까 속이 어떻겠어. 배 좌수는 밤마다 마당에 나와 산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딸이 관아에서 일한다는 소리에 기분이 묘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대견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가 그 딸을 내쫓았다는 사실이 가슴에 걸렸습니다. 아내 윤 씨가 다가왔습니다. 뭘 보고 계세요? 아무것도 아니요. 단히 생각하고 계시지요? 배 좌수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윤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단이가 당신 약값을 구해왔습니다. 당신이 내쫓은 그 딸이요. 배 좌수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끝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배 좌수는 빈방에 혼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체면이 뭐길래 제 딸을 산에 보냈을까? 후회라는 것이 처음으로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후회를 입 밖에 꺼낼 용기는 없었습니다. 단이가 관아에 온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공주 고을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밀린 민원이 처리되고 세금 분쟁이 공정하게 해결되고 흉년 구휼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심에 단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관아 뒷마당에서 단위가 달을 보며 시를 읊고 있었습니다. 이재호가 다가왔습니다. 또 시를 짓고 계시는군요. 날이 어떤 시입니까? 단위가 쑥스러워하며 읊었습니다. 가을달이 움막을 비추던 밤, 한 사람이 길을 잃고 찾아왔네. 죽 한 그릇에 담긴 정성이 천냥 비단보다 따뜻했으니 세상의 인연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로다. 이재호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좋은 시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위는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내 얼굴을 봐. 현감나리가 나를 그렇게 볼 리가 없어. 단위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단위의 아버지 배좌수의 병이 완전히 나았습니다. 어머니 윤 씨가 관아를 찾아왔습니다. 단아, 어머니. 모녀가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윤 씨는 단위가 관아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일하고 있다니. 어머니 덕분입니다. 어머니가 그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아니다. 내 힘으로 해낸 것이다. 윤 씨는 이재호에게도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우리 단위를 알아봐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호가 공손히 답했습니다. 저야말로 단위 덕분에 고을 살림이 바로잡히고 있습니다. 윤 씨가 돌아간 뒤 단위는 다시 일에 매진했습니다. 2달이 더 지났습니다. 단위의 이름이 공주고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관아에 귀신같이 일 잘하는 공부 아가씨가 있대. 글을 어찌나 잘 쓰는지 현감나리도 감탄한다더라. 그 소문은 마을에도 닿았습니다. 단위를 놀리던 옥분이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곰보가 관아에서 일한다고? 그래봤자 곰보는 곰보지. 옥분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옥분이의 아버지 김좌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김좌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현감이 그 곰보를 총애한다고? 그렇다더라고요, 아버지. 김좌수가 턱을 쓸었습니다. 김좌수에게는 숨겨온 비밀이 있었습니다. 전임 현감 시절에 세금을 빼돌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관아에서 문서를 뒤지는 사람이 있다는 건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저 곰보가 쓸데없는 걸 들추면 안 되는데. 김좌수의 입꼬리가 내려갔습니다.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이재호가 관아 뒷마당에서 혼자 달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인 복만이가 다가왔습니다. 날이 이 밤에 왜 나와 계십니까? 복만아, 내가 너에게 물어볼 것이 있다. 말씀하십시오. 이재호가 한참을 뜸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단위에게 마음이 가는 것 같다. 복만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 역시 그러셨습니까? 눈치는 채고 있었습니다만. 이재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현감이 아니냐? 현감이 곰보 처자와 혼인한다면 한양 조정에서 뭐라 하겠느냐? 집안에서도 반대할 것이고. 나라는 사람이 참 한심하지. 남들에게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하면서 정작 내가 혼인을 앞에 두니 세상 눈치가 보인다. 복만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날이 소인이 어릴 때 어머니가 해주신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후회는 하지 않은 일에서 온다고요. 한 일은 어찌됐든 결과가 있지만 하지 않은 일은 평생 가슴에 남는다고요. 이재호가 복만이를 보았습니다. 내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냐? 예. 소인 어머니가 글은 모르지만 세상 이치는 아는 분이셨습니다.
이재호가 한참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이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세상 눈치를 보느라 진심을 숨기는 것이야말로 한심한 짓이지. 이재호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이재호가 단이를 불렀습니다. 이재호의 얼굴이 진지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단이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제가 당신을 처음 만난 것은 산속 움막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길을 잃고 지쳐 있었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죽 한 그릇을 내밀었고 저는 그 마음에 감동받았습니다. 나리. 그런데 함께 일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당신의 진가는 죽 한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지혜와 마음씨, 그리고 글재주는 이 고을의 보배입니다. 이재호가 다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와 혼인하여 주시겠습니까? 다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리, 저는 곰보입니다. 현감 나리의 부인이 곰보라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제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한양의 눈치도 보았고 체면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남들에게 하지 말라 한 바로 그 짓이었습니다. 겉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 말입니다. 나리, 당신이 싫다면 억지로 권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의 얼굴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사랑합니다. 단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세상에 자기를 이렇게 보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리. 저도 나리의 마음을 받겠습니다. 이재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관아 식구들이 소식을 듣고 축하했습니다. 순덕이 제일 먼저 달려왔습니다. 아가씨, 아이고, 잘됐다, 잘됐어. 하인 복만이도 기뻐했습니다. 나리, 축하드립니다. 제가 뭐라 했습니까? 후회는 하지 않은 일에서 온다 했지요. 이재호가 복만이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래, 내 덕이 크다.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니의 인생에 드디어 빛이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련의 시작이었습니다. 혼인 이야기가 퍼지자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현감나리가 곰보각 씨와 혼인한다고? 세상에, 저 잘나신 나리가 왜 하필 곰보를? 가장 분노한 사람은 김좌수였습니다. 김좌수는 원래 자기 딸 옥분이를 이재호에게 시집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이재호가 공주에 부임한 날부터 온갖 선물을 보내며 환심을 사려 했지만 번번이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곰보에게 마음을 주다니 김좌수의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이것은 참을 수 없다. 김좌수가 아전 최서방을 불렀습니다. 최서방은 관아에서 세금을 걷는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김좌수와 오래전부터 세금을 빼돌리는 일에 한패였습니다. 최서방, 그 곰보가 문서고를 뒤지고 다닌다며? 예, 김좌수님. 옛 문서까지 싸그리 정리하고 있습니다. 큰일이네. 우리가 빼돌린 세금 기록이 나오면 어찌 되겠나? 목이 달아나지요. 김좌수가 이를 갈았습니다. 그 곰보를 반드시 쫓아내야 한다. 아니, 쫓아내는 것만으로는 안 돼. 이재호 그자까지 물러나게 만들어야 해. 어찌 하시렵니까? 김좌수가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옛날부터 사람을 무너뜨리는 데는 소문만 한 것이 없지. 김좌수의 첫 번째 음모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곰보각 씨가 요물이래. 요물? 산속에서 혼자 살았다며? 여우한테 홀린 거래. 아니, 그 곰보가 여우라는 말도 있어. 세상에, 그러니까 현감나리가 홀린 거구나. 그래, 현감나리가 제 정신이면 곰보한테 장가를 가겠나?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단이를 보는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정하던 눈이 의심의 눈으로 변했습니다. 단이가 장터를 지나가면 사람들이 피했습니다. 저기 요물이 온다. 눈 마주치지 마라. 아이고 무서워라. 단이는 당혹스러웠습니다. 요물이라니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닷새 뒤 김좌수의 두 번째 음모가 이어졌습니다. 김좌수는 단이의 아버지 배좌수를 찾아갔습니다. 배좌수, 자네 딸이 현감과 혼인한다며? 그렇다고 합디다. 배좌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딸이 현감과 혼인한다니 좋기도 했지만 곰보딸 때문에 마을에서 더 말이 많아질까 걱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 미안한 마음이 가슴 한구석에서 쑤시고 있었습니다. 김좌수가 말했습니다. 축하할 일이지. 그런데 말이야, 자네 딸이 요물이라는 소문이 도는 거 알고 있나? 요물이요? 산속에서 혼자 살다가 갑자기 관아에 나타나서 현감을 홀렸다잖나.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있어. 배좌수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설마, 나도 안 믿고 싶지. 하지만 생각해봐. 곰보인 자네 딸을 현감이 좋아한다? 정상적으로 말이 되나? 배좌수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얼마 전까지 뒤척이던 미안한 마음이로 체면이라는 오래된 벽이 다시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리가. 자네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지금이라도 딸을 데려와서 혼인을 말리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러면 자네 집안까지 요물의 집안이 되는 거야. 김좌수가 떠난 뒤 배좌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요물이라는 소문, 현감과의 혼인, 체면, 배좌수의 머릿속에서 이 모든 것이 뒤엉켰습니다. 며칠 뒤 배좌수가 관아를 찾아왔습니다. 단이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단아, 할 말이 있다. 배좌수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혼인을 하지 마라. 예. 마을에 내가 요물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이대로 혼인하면 우리 집안이 망한다. 아버지, 그건 근거 없는 소문입니다. 근거가 있든 없든 소문이 돌면 끝이야. 체면이 있지. 곰보딸이 요물이라는 소리까지 들으면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겠느냐. 단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산속으로 갈 때도 체면 때문이셨고 지금도 체면 때문이십니까? 어머, 저는 아버지의 체면을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배좌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인연이 어디서 말대꾸냐? 아비 말을 듣지 못하겠느냐? 이재호가 나왔습니다. 배좌수님, 진정하십시오. 현감날이 우리 딸을 놓아주시오. 이 혼인은 안 됩니다. 혼인은 단이의 뜻입니다. 제가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딸이 무슨 뜻이 있소? 아비가 안 된다면 안 되는 겁니다. 배좌수는 단이의 팔을 붙잡고 끌고 가려 했습니다. 단이가 뿌리쳤습니다. 아버지,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배좌수가 손을 들어 단이의 뺨을 때렸습니다. 철서? 관아 마당의 소리가 울렸습니다. 단이의 볼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곰보 자국 위로 손자국이 겹쳐졌습니다. 이재호가 배좌수를 말렸습니다. 그만하십시오. 배좌수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돌아섰습니다. 후회하게 될 것이다. 너도 현감나리도. 배좌수가 떠났습니다. 단이는 뺨을 감싸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김좌수의 세 번째 음모는 더 악랄했습니다. 김좌수는 한양에 연줄이 있었습니다. 한양 관리에게 뇌물을 바치며 줄을 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좌수는 한양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공주 현감 이재호가 요물에 홀려 정사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관아의 곡식 창고에서 곡식 일부를 빼돌려 다른 곳에 숨기고는 이재호가 곡식을 횡령했다는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최서방이 그 일을 도왔습니다. 김좌수님, 이 정도면 현감 자리에서 쫓겨나겠지요? 쫓겨나는 것은 기본이고 운이 나쁘면 귀양까지 갈 거야. 그 곰보는요? 현감이 쫓겨나면 곰보는 저절로 쫓겨나지. 다시 산속 움막으로 돌아가겠지. 김좌수가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그로부터 열흘 사이 소문은 점점 더 악의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현감나리가 곡식을 빼돌렸대. 그 곰보가 시킨 거래. 요물이 현감을 홀려서 나라 곡식을 빼돌리다니. 관아 안에서도 동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아전들 중 일부가 김좌수에게 매수되었습니다. 단이에게 협조하던 아전들이 하나둘 등을 돌렸습니다. 아가씨, 미안합니다. 저는 더 이상 도와드릴 수가. 왜 그러십니까? 집에 가족이 있습니다. 김좌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고. 단이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관아에서 단이와 말을 섞는 사람이 줄어들었습니다. 참모 순덕만이 여전히 단이 곁을 지켰습니다. 아가씨, 힘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는 법이야.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한양에서 감찰 어사가 내려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공주 현감 이재호의 비리를 조사하러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재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비리라니, 저는 한 푼도 빼돌린 적이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나리. 누군가가 모함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감찰 어사가 와서 곡식이 모자란 것을 확인하면 단이도 알고 있었습니다. 곡식이 실제로 모자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누군가 빼돌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이재호가 단이를 보았습니다. 단이, 이 일은 내가 감당하겠소. 당신까지 엮이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감찰 어사가 오면 나를 탄핵할 것이오. 그 전에 당신은 관아를 떠나시오. 떠나라고요? 당신을 지키고 싶소. 단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리, 저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단이, 나리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데 제가 어찌 떠날 수 있겠습니까? 이재호가 단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하늘에서는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갈랐고 천둥 소리가 산을 뒤흔들었습니다. 비가 온 뒤 관아 마당에 물이 고였습니다. 마치 곧 닥칠 폭풍의 전조 같았습니다. 감찰 어사 박정원이 공주에 도착했습니다. 박정원은 눈빛이 매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관아에 도착하자마자 곡식 창고를 조사했습니다. 곡식이 300석이나 모자란다. 이재호가 해명했습니다. 저는 빼돌린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조작한 것입니다. 증거가 있소? 증거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감찰어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증거 없는 해명은 변명일 뿐이요. 김좌수가 미리 준비한 조작 문서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재호 이름으로 된 곡식 반출 문서, 도장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이재호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이것은 제가 쓴 것이 아닙니다. 이 도장은 현감의 관인이 아니오. 관인은 맞으나 제가 찍은 것이 아닙니다. 감찰어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주 현감 이재호, 그대를 직무유기 및 곡식 횡령 혐의로 직위 해제하겠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단이가 뛰어나왔습니다. 이 문서는 조작된 것입니다. 제가 관아의 모든 문서를 정리했습니다. 이 문서의 필체는 현감 나리의 것이 아닙니다. 감찰어사가 단이를 보았습니다. 너는 누구냐? 김좌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어사나리, 이 여인이 바로 현감을 홀린 요물입니다. 산속에서 혼자 살다가
관아에 들어와 현감을 깨어 곡식을 빼돌리게 한 장본인이지요. 거짓말입니다. 단이가 말했습니다. 거짓말?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시오. 모두가 이 여인이 요물이라 합니다. 김좌수가 데려온 마을 사람들이 증언했습니다. 맞습니다. 저 곰보가 요물입니다. 현감나리가 저 여인에게 홀려 정신이 나간 겁니다. 단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무리 해명해도 벽에 대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감찰어사가 선언했습니다. 공주 현감 이재호는 즉시 파직하고 한양으로 압송하겠소. 이 여인도 요물 혐의로 관아에서 쫓아내시오. 이재호가 끌려갔습니다. 포졸들이 이재호의 관복을 벗기고 손을 묶었습니다. 이재호가 단이를 돌아보았습니다. 단이 미안하오. 나리. 단이가 달려가려 했지만 포졸이 막았습니다. 물러서라. 이재호가 수레에 실려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단이는 관아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빗속에 서서 수레가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재호가 준 부채만 가슴에 꼭 안고 있었습니다. 순덕이 달려왔습니다. 아가씨, 어서 비를 피해야지. 이러다 몸이 상해. 그때 관아 안에서 최서방이 나와 소리쳤습니다. 순덕이, 내가 그 요물을 도우면 너도 쫓겨날 줄 알아라. 순덕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단이를 보았습니다. 아가씨, 미안해. 순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단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주머니. 순덕이 뒤돌아 관아로 들어갔습니다. 단이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비에 젖은 채 터벅터벅 걸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마을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자기를 부정했고 마을 사람들은 자기를 요물이라 했습니다. 관아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이재호도 끌려갔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단이는 결국 산 너머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6개월 전 떠날 때와 움막은 똑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아니, 변한 것이 있었습니다. 단이 자신이 변해 있었습니다. 움막 안에 들어선 단이는 벽에 붙은 나무 껍질 시들을 보았습니다. 이재호가 그날 밤 읽었던 시들이었습니다. 거친 껍질 속에 옥이 깃들었도다. 단이가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벽에 기대 앉았습니다. 비에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단이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산에서 나가지 말 것을. 괜히 관아에 가서, 괜히 꿈을 꾸어서.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곰보 자국 위로 눈물이 울퉁불퉁하게 흘렀습니다. 처음부터 안 되는 일이었어. 곰보인 내가 무엇을 바라겠다고. 단이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비가 그치자 구름 사이로 달이 나왔습니다. 움막 천장의 구멍으로 달빛이 내려왔습니다. 그 달빛이 단이의 품에 안긴 부채 위에 떨어졌습니다. 단이가 부채를 꺼내 펼쳤습니다. 산수화 옆에 글씨가 달빛 아래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거친 돌 속에 옥이 있다. 이재호의 글씨였습니다.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사람의 값어치는 얼굴에 있는 것이 아니란다. 내 안에 담긴 것이 진짜 너란다. 단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어머니의 말, 이재호의 말, 순덕의 말, 모두 같은 말이었습니다. 내 안에 담긴 것. 단이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두려워했는가? 사람들의 시선? 공보라는 놀림? 아버지의 체면? 아니었습니다. 단이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스스로 공보라서 안 된다고,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 그것이 가장 큰 벽이었습니다. 하지만 관아에서 일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자기 안에 담긴 것으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글로, 지혜로, 마음으로. 곰보 자국은 여전했지만 사람들은 다니의 안을 보아주었습니다. 그것이 진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움막에 숨어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재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한양으로 끌려갔습니다. 김좌수가 모든 것을 조작했습니다.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재호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니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문서. 다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김좌수가 문서를 조작했다면 반드시 빈틈이 있을 것이다. 다니는 관아에서 정리했던 문서들을 떠올렸습니다. 수백 장의 문서를 읽고 정리하면서 다니는 모든 아전들의 필체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재호의 필체, 최서방의 필체, 다른 아전들의 필체, 그리고 조작된 문서의 필체. 그 문서의 필체는 최서방의 것이었다. 다니는 확신했습니다. 최서방이 곡자의 오른쪽 획을 꺾어 쓰는 버릇, 출자의 끝을 길게 빼는 습관, 문서를 정리하면서 눈에 익혀둔 그 특징들이 조작 문서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최서방이 쓴 다른 문서와 조작 문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야 했습니다. 쫓겨난 관아에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갈 수 있을까? 다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갈 수 있어. 아니, 꼭 가야만 해. 다니는 날이 밝자마자 산을 내려갔습니다. 먼저 어머니 윤 씨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다나, 내가 어찌 여기에? 관아에서 쫓겨났다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어머니,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현감나리가 억울한 누명을 쓰셨습니다. 김좌수가 문서를 조작한 것입니다. 제가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윤 씨의 얼굴이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위험하지 않겠느냐? 위험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다니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글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이제 그 글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윤 씨가 다니를 안았습니다. 조심하거라. 예, 어머니. 그날 해질녘 다니는 순덕을 찾아갔습니다. 순덕이 장을 보러 나온 틈을 타 몰래 만났습니다. 아주머니, 아가씨, 무사했구나. 어디 있었어? 아주머니,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뭔데? 관아 문서고에 들어가야 합니다. 순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위험해. 지금 관아에 김좌수 사람들이 득실거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순덕은 한참 고민했습니다. 아주머니, 어사나리가 돌아가기 전에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순덕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좋아. 내일 새벽에 내가 뒷문을 열어둘게.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대신 약속해. 반드시 무사해야 해. 약속합니다. 다니는 그날 밤 뜬 눈으로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부채를 품에 안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날이 기다리십시오. 제가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닭이 울기 전 사방이 고요한 시각이었습니다. 다니는 관아 뒷담을 따라 걸었습니다. 순덕이 말한 대로 뒷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다니는 살금살금 문서고로 향했습니다. 문서고 안은 어두웠습니다. 다니는 품에서 부싯돌을 꺼내 작은 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가를 뒤졌습니다. 최서방이 작성한 세금 문서가 필요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다니의 손에 문서 한 뭉치가 잡혔습니다. 최서방이 지난 3년간 작성한 세금 징수 기록이었습니다. 다니는 초 앞에서 문서를 펼쳤습니다.
글씨를 확인했습니다. 맞다. 확신이 섰습니다. 조작 문서의 필체와 최서방의 평소 필체가 일치했습니다. 특히 곡자의 오른쪽 획이 특이하게 꺾이는 습관, 출자의 끝이 유독 길게 빠지는 버릇, 이재호의 필체에는 없는 특징이었습니다. 단이가 문서를 품에 넣으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기 누구냐? 문서고 문이 열리며 최서방이 나타났습니다. 네, 내년이. 곰보년이 어떻게 여기에? 단이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최서방이 달려들었습니다. 그 문서를 내놔라. 최서방이 단이의 팔을 움켜잡았습니다. 단이가 버둥거렸습니다. 놓으십시오. 인연이 감히. 최서방이 단이를 밀쳤습니다. 단이가 서가에 부딪혀 넘어졌습니다. 그때 뒤에서 순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사람아. 순덕이 솥뚜껑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쾅! 순덕이 솥뚜껑으로 최서방의 등짝을 내리쳤습니다. 으악! 최서방이 비틀거렸습니다. 아가씨, 빨리 도망가. 아주머니, 어서. 단이는 문서를 품에 안고 뛰었습니다. 관아를 빠져나와 골목길을 달렸습니다. 뒤에서 최서방의 고함이 들렸습니다. 잡아라. 저 곰보년을 잡아라. 단이는 숨을 헐떡이며 달렸습니다. 갈 곳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감찰 어사 박정원이 묵고 있는 객사였습니다. 단이가 객사에 도착했을 때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단이는 객사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사날이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포졸들이 막았습니다. 이 계집이 미쳤나? 물러서라. 제발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공주 현감 이재호 나리는 무고합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소란의 감찰어사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소란이냐? 어사나리, 이 여인이 함부로 들여보내라. 포졸이 물러섰습니다. 단이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어사나리, 이것을 보아주십시오. 이것이 무엇이냐? 관아전 최서방이 지난 3년간 작성한 세금 징수 기록입니다. 감찰어사가 문서를 받아 펼쳤습니다. 단이가 설명했습니다. 어사나리께서 보신 곡식 반출 문서의 필체와 이 문서의 필체를 비교해 주십시오. 특히 곡자와 출자의 획을 보시면 동일한 필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박정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조작 문서를 꺼내 나란히 놓고 한 글자 한 글자 대조했습니다. 감찰어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것은 이재호 현감나리의 필체가 아닙니다. 최서방의 필체입니다. 관이는 도용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느냐? 저는 관아의 모든 문서를 정리한 사람입니다. 관아에 있는 모든 아전의 필체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글씨의 버릇을 읽는 눈이 있었습니다. 감찰어사가 한참 동안 문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포졸. 예, 어사나리. 아전 최서방과 마을 이장 김좌수를 즉시 잡아들여라. 예. 그날 오전이었습니다. 관아 마당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감찰어사 박정원이 상석에 앉았습니다. 포졸에게 끌려 나온 최서방이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어사나리 소인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박정원이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이 문서의 필체가 내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 최서방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것은 곡식은 어디로 빼돌렸느냐? 소인이 아니라 누구의 짓이냐? 최서방이 버둥거렸습니다. 하지만 증거 앞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김좌수님의 짓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김좌수가 끌려왔습니다. 김좌수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최서방, 이놈이 감히. 김좌수님, 저 혼자 죽을 수는 없습니다.
최서방이 모든 것을 실토했습니다. 김좌수가 전임 현감 시절부터 세금을 빼돌려온 것, 이재호가 부임하자 단이가 문서를 정리하면서 들통날 위기에 처한 것, 그래서 단이를 쫓아내고 이재호를 모함하기 위해 문서를 조작한 것, 요물 소문을 퍼뜨린 것도 모두 김좌수의 짓이었습니다. 감찰어사의 얼굴이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김좌수, 어사나리, 내 죄를 낱낱이 대라. 김좌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인은 억울합니다. 이것은 모두 그 곰보년이 닥치지 못할까? 박정원이 호통을 쳤습니다. 증거가 명백한데도 남의 탓을 하느냐? 세금 횡령, 문서 조작, 관리 모함, 백성 기만, 그 죄가 하나라도 가벼운 것이 있더냐? 김좌수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감찰어사가 단이를 돌아보았습니다. 이 여인을 요물이라 했다고? 그것은 내 눈에는 요물이 아니라 이 고을을 구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감찰어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좌수의 가산을 모두 몰수하고 곤장 80대에 처한 뒤 유배를 보내라. 아이고 살려주시오. 김좌수가 발버둥 쳤지만 포졸들이 끌고 갔습니다. 곤장이 시작되었습니다. 매를 맞을 때마다 김좌수의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고, 살려주시오. 옥분이가 아버지 김좌수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럴 수는 없어요. 옥분아. 옥분이가 아버지를 흘겨보았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우리 가문이 이렇게 됐잖아요. 체면하더니 이게 체면입니까? 김좌수의 얼굴이 찌그러졌습니다. 자기 딸에게까지 버림받은 것이었습니다. 최서방도 곤장 50대에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단이의 아버지 배좌수도 있었습니다. 배좌수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김좌수의 모습이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체면하며 딸을 내쫓은 자기 모습이 김좌수와 겹쳤습니다. 옥분이가 아버지에게 외쳤던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체면하더니 이게 체면입니까? 배좌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판결이 끝난 뒤 감찰어사가 선언했습니다. 공주현감 이재호의 무고함이 밝혀졌으므로 즉시 복직시키겠소. 한양에 파발을 보내 압송을 중지시키겠소. 관아 마당에 환호가 터졌습니다. 와, 현감나리가 돌아오신대. 열흘 뒤 이재호가 공주로 돌아왔습니다. 관아 앞에 백성들이 모여 환영했습니다. 이재호가 수레에서 내렸습니다. 가장 먼저 보인 사람은 단이었습니다. 관아 문 앞에 서 있는 단이, 여전히 공보 자국이 가득한 얼굴. 하지만 그 눈빛은 전과 달랐습니다. 당당하고 빛나는 눈빛이었습니다. 이재호가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나를 구해주었소.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진실이 스스로 드러난 것뿐입니다. 이재호가 단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진실을 찾아낸 것이요. 감찰어사가 다가왔습니다. 이 여인의 지혜와 용기가 아니었으면 억울한 사람이 벌을 받을 뻔했소. 내가 한양에 돌아가면 이 이야기를 반드시 상감마마께 아뢰겠소. 단이가 깊이 절을 했습니다. 과분하신 말씀입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한양에서 어명이 내려왔습니다. 공주 현감 이재호의 공을 치하하며 정산품 승정원 동부승지로 올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현감의 혼인을 허하며 그 여인의 지혜를 높이 사정경 부인의 품계를 내린다. 왕이 단이의 혼인을 축복한 것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온 마을이 떠들썩했습니다. 곰보각 씨가 정경 부인이 된대. 세상에
꿈이냐 생시냐? 혼례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 윤 씨가 단이의 혼례복을 지었습니다. 바느질 한 땀 한 땀에 어머니의 사랑이 담겼습니다. 혼례 전날 밤이었습니다. 단이의 방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단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배좌수가 서 있었습니다. 배좌수의 눈이 붉었습니다. 아버지, 단아. 배좌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이러시면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 다오. 배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얼굴이 부끄러워 산에 보내고 체면이 중하다고 뺨까지 때리고 세상에 이런 못된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눈물이 배좌수의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김좌수 말에 속아 내 딸을 요물이라 의심하다니. 나는 아비 자격이 없다. 배좌수가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김좌수가 곤장 맞는 걸 보면서 알았다. 옥분이가 아비에게 한 말이 내 가슴에 박혔다. 체면 하더니 이게 체면이냐고. 그게 나한테 하는 말 같았다. 단이가 아버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십시오. 단아, 저는 원망한 적 없습니다. 단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산에 보내셨기에 저는 움막에서 혼자 지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움막에서 혼자 지냈기에 이재호 나리를 만났습니다. 그러니 모든 일이 인연이었습니다. 단아, 다만 한 가지 아버지께 부탁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말해라. 앞으로는 사람을 볼 때 겉이 아니라 안을 보아주십시오. 배좌수가 단이를 안았습니다. 부녀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혼례날이 밝았습니다. 하늘이 맑고 바람이 부드러운 가을날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8인교 가마가 출발했습니다. 가마가 마을 한복판을 지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길 양쪽에 늘어서서 구경했습니다. 이 가마 안에 탄 분이 대체 누구신게야? 누군가 물었습니다. 가마가 멈추자 문이 열렸습니다. 단이가 나왔습니다. 곱게 비녀를 꽂고 족두리를 쓰고 화롯을 입은 단이. 얼굴에 곰보 자국은 그대로였습니다.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아니,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단이의 눈빛이었습니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손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곰보 자국이 그대로인 그 얼굴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신감으로, 지혜로, 당당함으로. 옥분이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옥분이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부러움인지 후회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어머니 윤 씨가 단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내 딸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구나. 아버지 배좌수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그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재호는 한양에서 높은 벼슬에 올랐습니다. 단이는 정경 부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얼굴에 상처가 있어 놀림받는 아이들을 보듬었습니다. 사람들은 단이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곰보 부인. 하지만 이제 그 이름에는 놀림이 아니라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이의 움막이 있던 산 너머에는 서당이 세워졌습니다. 서당 앞에는 나무 현판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단이가 직접 쓴 글씨였습니다. 사람의 값어치는 얼굴에 있지 않다. 내 안에 담긴 것이 진짜 너이다. 어머니가 해주셨던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예쁘면 우러러보고 못생기면 깔보지요. 하지만 진정한 아름다움은 겉에 있지 않습니다. 거친 돌 속에 옥이 있듯이 울퉁불퉁한 껍질 속에 향기로운 열매가 있듯이 사람의 진짜 값어치는 그 안에 담긴 것으로 결정됩니다.
다니의 공보 자국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니의 지혜와 용기와 따뜻한 마음이 세상의 시선을 바꾸었습니다. 겉모습은 바꿀 수 없어도 안에 담긴 것은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의 빛은 반드시 세상에 드러나는 법입니다. 사람의 값어치는 얼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모습에 있는 것이니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를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편안한 밤 되세요.